돈도 없으면서 어딘 우리 집안이랑 결혼하려고. 서울 구로구 디지털 단지역 근처 출퇴근 인파로 가득한 좁은 골목길. 이곳에 30년 넘게 자리를 지킨 낡은 분식집이 있었다. 김희순 씨가 운영하는 이 분식집은 근처 중소기업 직원들의 아침과 점심을 책임지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테이블은 기름때로 번들거렸지만 그래도 이곳의 오뎅 국물 한 그릇은 차가운 도시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위안이었다. 강은주는 매일 아침 7시 반 정확히 같은 시각에 이 분식집 문을 열었다. 28살의 그녀는 근처 소형 회계법인에서 말단 사무직으로 일했다. 월급은 180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고작 130만 원이었다. 교통비, 식비, 통신비를 빼면 저축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녀의 아침은 항상 똑같았다. 1,000원짜리 떡볶이 한 접시와 500원짜리 오뎅 2개. 합계 2,000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그녀의 루틴이었다. 점심도 비슷했다. 가끔은 라면에 공기밥을 말아먹고 가끔은 김밥 한 줄로 때웠다. 저녁은 아예 굶거나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해결했다. 그런 은주를 매일같이 지켜보던 남자가 있었다. 박민수 31살. 근처 중견 제조업체에서 영업팀 과장으로 일하는 그는 은주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는 부지런한 직장인이었다. 그는 항상 같은 자리, 창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커피와 토스트로 아침을 해결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매일 같은 시간에 들어오는 은주의 모습을 보게 됐다. 처음엔 그저 눈에 익은 얼굴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민수는 은주의 표정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가 피곤한 날은 떡볶이를 천천히 먹었고 힘든 날은 오뎅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한숨을 쉬었다. 가끔은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짓기도 했고 가끔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다. 민수는 그런 은주가 궁금해졌다. 어떤 사람일까? 무슨 일을 할까? 왜 매일 똑같은 메뉴를 먹을까?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5월의 어느 저녁이었다. 은주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분식집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야근이 생겨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했는데 아침에 말단은 일기예보만 믿고 우산을 두고 나온 것이 후회됐다. 그녀는 젖은 블라우스를 손으로 쥐어짜며 발을 동동 굴렀다. 택시를 타기엔 돈이 아까웠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려면 최소 10분은 비를 맞아야 했다. 바로 그때였다. 누군가 그녀의 머리 위로 우산을 펼쳐 들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민수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우산을 건네며 자신은 재킷으로 머리를 가리고 빗속으로 뛰어나갔다. 은주는 얼떨결에 우산을 받아들었고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차가운 도시에서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누군가 자신을 위해 우산을 내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세탁한 우산을 들고 분식집에 일찍 나갔다. 민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은주가 다가가 우산을 돌려주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다음에 커피 한 잔 사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그 말이 정말 농담이 아니라는 걸 은주는 일주일 뒤에 알게 됐다. 민수가 먼저 말을 걸어온 것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니까 서로 인사라도 하자고 어색하지 않냐고 물었다. 그렇게 둘은 매일 아침 짧은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날씨 이야기, 주말 이야기, 회사 이야기.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은주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수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저녁 식사 한번 같이 하지 않겠냐고. 은주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둘은 역 근처 작은 한정식집에서 만났다. 민수는 정갈한 셔츠 차림이었고 은주는 평소 입지 않던 원피스를 입고 나왔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대화가 터져 나왔다. 민수는 대학 졸업 후 이 회사에서 7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고 은주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해서 10년 가까이 일해왔다고 했다. 민수는 은주의 손을 보며 말했다. 고생이 많았겠다고. 손이 거칠다고 하지만 예쁘다고. 은주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지금껏 누구도 자신의 고생을 알아봐 주지 않았다. 부모님도 친구들도 회사 사람들도. 그저 가난하고 배경 없는 여자로만 봤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다. 그는 은주를 있는 그대로 봐주었다. 그날 밤부터 둘의 사랑은 시작됐다. 주말마다 만나 한강을 걸었고 저렴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고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다. 돈은 없었지만 행복했다. 민수는 은주에게 말했다.
언젠가 자신이 더 승진하면 은주를 위해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고 싶다고. 은주는 그런 민수의 말을 믿었다. 그는 진심이었고 따뜻했고 자신을 사랑했다. 1년이 지났을 때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반지도 없었고 호텔도 아니었다. 그저 한강 둔치 벤치 위에서였다. 하지만 은주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둘은 약혼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진실한 약혼이었다. 약혼 후 은주와 민수는 결혼 준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다. 둘 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은주의 부모님은 지방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10년 전 사업 실패 후 일용직으로 전전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은주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그마저도 빚에 쪼들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은주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서울로 올라와 홀로 생계를 꾸려왔다. 부모님께 손 벌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민수의 상황도 나을 게 없었다. 민수의 아버지는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장미라는 혼자 민수를 키웠다. 강남구 대치동에 작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대출이 절반 이상 껴있는 상태였다. 장미라는 예전에 작은 의류 도매업을 했었지만 경기 침체로 사업이 기울어 몇 년 전 정리했다. 지금은 그 오피스텔 월세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외아들 민수가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하길 바랐지만 민수는 지방 사립대를 나와 중견기업에 들어갔다. 그래도 과장까지 승진했으니 나름 괜찮은 편이었지만 장미란의 눈에는 아들이 아직 한참 부족해 보였다. 은주와 민수는 각자의 적금을 털어 전세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주가 모은 돈이 1,500만 원, 민수가 모은 돈이 2,000만 원. 합쳐봐야 3,500만 원이었다. 서울에서 이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집은 구로구나 금천구 반지 아니면 옥탑방이 전부였다. 둘은 주말마다 부동산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왔다. 곰팡이가 가득한 반지하, 계단을 5층이나 올라가야 하는 옥탑방,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고시원 같은 원룸. 그래도 은주는 긍정적이었다. 처음에는 좁아도 괜찮다고 나중에 돈을 더 모아서 이사 가면 된다고 말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둘은 금천구 시흥동의 한 빌라 반지하를 계약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만 원. 햇빛도 잘 안 들고 습기가 차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둘만의 보금자리였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은주는 눈물이 났다. 이제 정말 민수와 가정을 꾸리는구나.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가슴속에서 부풀어 올랐다. 다음은 예식장 예약이었다. 둘은 주말에 여러 예식장을 둘러봤다. 하지만 가격을 듣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다. 기본 패키지가 500만 원부터 시작이었다. 하객 식사비는 별도였고 드레스와 예복도 따로였고 사진 촬영비도 추가였다. 모든 걸 합치면 최소 1,000만 원은 넘게 들었다. 은주와 민수는 고민 끝에 가장 저렴한 곳을 골랐다. 구로구의 한 작은 예식장. 주말 오전 타임에 250만 원. 하객 식사는 1인당 15,000원으로 가장 저렴한 메뉴를 선택했다. 드레스는 20만 원짜리 대여로 사진은 기본 패키지로. 모든 걸 아껴도 총 500만 원은 들어갔다.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먼저 냈다. 은주는 통장에 찍힌 잔액을 보며 불안했다. 하지만 민수가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괜찮다고 둘이 함께 모으면 된다고.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결혼 날짜도 잡혔다. 석 달 뒤 11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은주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그날을 상상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민수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하객들의 축하 박수 소리. 민수의 따뜻한 품.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그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날 줄은 은주는 전혀 몰랐다.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은주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다. 어머니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은주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고. 은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수는 아직 어머니에게 제대로 은주를 소개하지 않았다. 그저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난 여자와 결혼하겠다고만 말했을 뿐이었다. 장미라는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듣고 처음엔 기뻐했다. 하지만 곧 궁금증이 생겼다. 그 여자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 어떤 학력을 가졌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민수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지만 장미라는 눈치가 빨랐다. 아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그래서 직접 만나보겠다고 한 것이었다. 은주는 두려웠다. 자신의 초라한 배경이, 가난한 집안이, 고졸 학력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민수와 결혼하려면 장미란을 만나야 했다. 다음 주 일요일 은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치동의 한 카페로 향했다. 민수와 함께였다. 카페에 들어서자 장미란이 이미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의 여자. 파마한 머리에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손에는 금반지가 여러 개 끼어 있었다. 은주는 긴장한 채 인사를 했다. 장미란은 차갑게 은주를 후려봤다. 이마트에서 산 듯한 저렴한 원피스, 다른 구두, 손톱에 매니큐어도 안 한 거친 손. 장미란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대화는 신문처럼 진행됐다. 장미란은 은주에게 물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어디 사는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형제는 몇 명인지.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하나 대답했다. 부모님은 지방에서 일용직과 식당 일을 하신다고, 자신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했다고, 오빠가 한 명 있지만 연락이 끊겼다고. 장미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은주를 바라볼 뿐이었다. 은주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카페를 나선 후 민수는 은주를 안심시키려 했다. 괜찮다고, 어머니가 곧 이해하실 거라고.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다. 장미란의 눈빛 속에 자신을 향한 경멸과 거부가 가득했다는 걸. 그리고 이틀 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장미란이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다. 은주 같은 여자와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 자기 아들 인생을 망칠 순 없다고 했다. 은주는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장미란은 아들 민수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렀다.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민수는 불길한 예감에 손이 떨렸다. 장미란은 서류를 민수 앞으로 밀어냈다. 그것은 은주의 가족 신상에 관한 조사 보고서였다. 사설 흥신소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였다. 은주 아버지의 파산 기록, 어머니의 낮은 소득 수준, 오빠의 신용불량 이력까지 낱낱이 적혀 있었다. 심지어 은주가 살고 있는 원룸의 월세 금액, 은주의 통장 잔고까지 조사되어 있었다. 민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장미란은 냉정하게 말했다. 저런 집안과 결혼하면 민수의 인생이 끝난다고. 은주뿐만 아니라 은주의 가족까지 민수에게 기생할 거라고. 가난은 대물림 된다고. 저런 여자와 결혼하면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민수는 반박했다. 은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미란은 코웃음을 쳤다. 사랑으로 밥을 먹고 사냐고, 현실을 보라고.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최후 통첩을 했다. 은주와 결혼하면 자신과는 연을 끊겠다고, 재산 상속도 없다고, 앞으로 일절 도움도 안 줄 거라고 선언했다. 민수는 혼란스러웠다. 사랑하는 여자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했다. 머리로는 은주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어머니의 말이 두려움으로 파고들었다. 정말 은주와 결혼하면 평생 가난하게 살까? 은주의 집안이 짐이 될까? 그런 의심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다. 며칠 뒤 장미란은 직접 은주를 만나자고 연락했다. 은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대치동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카페가 아니라 장미란의 오피스텔이었다. 은주가 초인종을 누르자 장미란이 문을 열었다. 하지만 반갑게 맞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은주를 마치 벌레 보듯 후려봤다. 장미란은 은주를 거실로 들이지도 않고 현관 앞에 세워두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민수와 헤어지라고. 은주 같은 집안 출신이 민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민수는 나중에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 은주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다고 했다. 은주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자신이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집안이 가난해도 열심히 살겠다고, 민수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장미란은 비웃었다. 사랑이 뭐가 중요하냐고, 돈 없이 무슨 사랑을 하냐고, 은주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고졸 출신이 얼마나 벌겠냐고, 결국 민수한테 손 벌릴 거라고 조롱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다.
자신이 은주 부모님이 사는 집을 알아봤는데 정말 형편없더라고. 저런 집안과 사돈을 맺을 수는 없다고 은주 오빠는 사채까지 쓰고 있다던데. 나중에 민수한테 손 벌리러 올 게 뻔하다고 말했다. 은주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였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장미란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집안은 정말 가난했고 오빠는 정말 빚쟁이였고 부모님은 정말 보잘것없었다. 은주는 비틀거리며 오피스텔을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보잘것없을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가난이 발목을 잡는다는 게 너무 억울했다. 그날 밤 민수가 전화했다. 은주는 받지 않았다. 민수는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를 설득해 보겠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다. 민수도 흔들리고 있다는 걸. 민수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며칠 뒤 민수가 은주를 만나자고 했다. 둘은 한강 둔치에서 만났다.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은주를 마주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어머니가 너무 완강하다고. 지금 결혼하면 평생 어머니와 연을 끊고 살아야 한다고. 은주는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고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조금 시간을 가지자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결혼을 미루자고. 은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다. 미룬다는 건 결국 포기한다는 뜻이었다. 민수는 어머니를 선택한 것이었다. 은주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미루지 말고 그냥 파혼하자고. 민수는 당황하며 그건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은주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민수가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은주는 혼자 원룸에 앉아 웨딩드레스 사진을 바라봤다. 예식장에서 찍었던 드레스 피팅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순진해 보였다. 은주는 사진을 찢어버렸다. 그리고 소리 내어 울었다. 예식장 계약금 100만 원은 환불받지 못했다. 드레스 예약금 20만 원도 날렸다. 전세금으로 냈던 3천만 원은 위약금을 떼고 2,800만 원만 돌려받았다. 은주는 1년 넘게 모았던 돈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걸 지켜봤다. 더 참담한 건 주변의 시선이었다. 회사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결혼한다고 난리치더니 파혼됐대. 남자 집안에서 반대했대. 역시 집안 차이가 중요하지. 은주는 그 말들을 들으며 출근했다. 점심시간엔 혼자 화장실 칸에 숨어 울었다. 밤에는 소주를 마시며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이게 인생이구나.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가난이 모든 걸 짓밟는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은주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눈물을 멈췄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다른 감정이 자리 잡았다. 분노와 복수심. 언젠가 저 사람들 눈앞에 당당히 서겠다는 결심. 가난하다고 무시당했던 그날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은주는 파혼 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다. 예전에 순진하고 소극적이던 모습은 사라졌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조깅을 했다. 몸을 단련하고 정신을 무장하기 위해서였다. 회사에서도 달라졌다. 예전엔 시키는 일만 하던 말단 사원이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찾아 나섰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일했다. 상사들은 은주의 변화를 눈여겨봤다. 반년 만에 은주는 대리로 승진했다. 월급도 230만 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은주는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다. 회계법인 사무직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밤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자서전, 창업 관련 서적, 경영학 서적. 손에 잡히는 대로 읽어댔다. 그러던 중 은주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 시대는 친환경이 대세라는 것.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강화되고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은주는 여기서 기회를 봤다. 하지만 문제는 자본이었다. 창업 자금이 한 푼도 없었다. 은주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루 4시간씩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다. 집에 돌아오면 새벽 3시. 씻고 자면 4시.
그리고 5시에 다시 일어나 조깅하고 출근 준비를 했다. 하루 수면 시간은 겨우 2~3시간. 주말에는 대형마트에서 시식 판매 알바를 했다. 이렇게 1년을 버텼다. 은주의 몸은 비틀거렸지만 정신만은 또렷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며 희망을 느꼈다. 1년 뒤 은주는 1,000만 원을 모았다. 회사 월급과 알바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한 결과였다. 식사는 회사 구내식당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다. 옷은 1년 내내 같은 옷만 돌려 입었다. 화장품도 최소한만 샀다. 교통비를 아끼려고 출퇴근은 무조건 걸었다. 편도 5km, 왕복 10km를 매일 걸었다. 은주의 구두는 금방 닳았지만 새 구두를 살 돈이 아까워 깔창만 교체하며 신었다. 1,000만 원으로는 부족했다. 은주는 더 큰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에 올인하기로 한 것이다. 상사들은 말렸다.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무슨 창업이냐고, 실패하면 어쩌려고 하냐고 물었다. 하지만 은주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다. 실패해도 상관없었다. 지금보다 더 밑바닥으로 떨어질 순 없었다. 은주는 퇴직금 300만 원을 받아 1,000만 원에 보탰다. 총 1,300만 원. 이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했다. 은주는 먼저 친환경 포장재 시장을 철저히 조사했다. 기존 업체들의 제품 가격, 유통 구조를 분석했다. 그리고 빈틈을 찾았다. 기존 제품들은 대부분 대기업에서 만들어 가격이 비쌌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비싼 가격 때문에 친환경 포장재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은주는 여기에 집중했다.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친환경 포장재를 만들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공급하는 것. 그게 은주의 전략이었다. 문제는 제조 시설이었다. 공장을 세울 돈은 당연히 없었다. 은주는 중국의 OEM 업체를 수소문했다. 인터넷으로 몇 달간 검색하고 이메일을 수십 통 보내고 국제 전화를 수없이 걸었다. 그러다 저장성의 한 작은 공장을 찾았다. 최소 주문 수량만 맞추면 은주가 디자인한 대로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다. 은주는 남은 돈을 모두 털어 첫 샘플을 주문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한 달 뒤 샘플이 도착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뜯었다. 생분해성 비닐봉투, 종이 포장재, 친환경 테이프. 품질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은주는 이 샘플을 들고 직접 거리로 나섰다. 구로 디지털 단지의 중소기업들을 일일이 방문했다. 하루에 50곳씩 방문했다. 대부분 문전박대를 당했다. 경비실에서 쫓겨나기 일쑤였고 접수처에서 명함도 안 받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하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100곳을 돌면 한두 곳은 관심을 보였다. 은주는 그 한두 곳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 가격을 최대한 낮췄다. 기존 제품보다 20% 싸게 제시했다. 대신 품질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 그렇게 첫 계약을 따냈다. 작은 화장품 회사였다. 주문량은 많지 않았지만 은주에게는 첫 발걸음이었다. 은주는 그 돈으로 바로 다음 물량을 주문했다. 그리고 또다시 영업에 나섰다. 석 달 뒤 은주는 10곳의 거래처를 확보했다. 아직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생활비는 나왔다. 은주는 좁은 원룸에서 혼자 일했다. 사무실도 직원도 없었다. 주문이 들어오면 은주가 직접 중국 공장에 연락하고 물건이 도착하면 은주가 직접 배송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눈물이 나올 때도 많았지만 삼켰다. 은주의 손은 거칠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됐다. 박스를 나르다 손톱이 부러지기도 했고 테이프 칼에 베이기도 했다. 하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다. 매일 밤 은주는 노트에 숫자를 적었다. 매출, 원가, 이익, 그리고 목표 금액. 10년 안에 억대 자산가가 되겠다는 목표. 그 목표를 이루는 날 장미랑과 민수 앞에 당당히 서겠다는 다짐. 그게 은주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은주의 사업은 서서히 궤도에 올랐다. 2년째가 되자 거래처가 30곳으로 늘었다. 매출도 월 3천만 원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이익은 많지 않았다. 원가와 배송비, 통관 비용을 빼면 손에 남는 돈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였다. 그래도 은주는 만족했다.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이 벌었으니까.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주물량이 늘면서 배송과 고객 응대가 벅차기 시작했다. 은주는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지만 시간이 모자랐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주문을 확인하고 중국 공장에 연락하고 오전에는 배송을 나가고 오후에는 영업을 하고 밤에는 정산과 회계 업무를 했다. 잠은 4시간도 못 잤다.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 은주의 몸무게는 4년 만에 10kg이 빠졌다. 생리도 끊겼다.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아까웠다. 은주는 직원을 뽑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급여를 줄 여유가 없었다. 고민 끝에 은주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시급 10,000원에 하루 4시간씩 배송과 포장을 도와줄 사람. 20대 초반의 남학생이 지원했다. 김태민이라는 이름의 대학생이었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스스로 벌어야 했다. 은주는 태민의 처지가 자신과 비슷해 보여 뽑았다. 태민은 성실했다. 시간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일도 빠르게 배웠다. 몇 달 뒤 은주는 태민에게 정직원이 돼줄 수 있냐고 물었다. 태민은 고민했다.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데 정직원이 되면 학업을 병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은주는 제안했다. 야간 대학으로 옮기라고 학비는 자신이 대주겠다고. 태민은 감동했다. 그렇게 은주는 첫 직원을 얻었다. 태민이 합류한 후 은주는 영업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거래처도 빠르게 늘었다. 3년째가 되자 거래처가 100곳을 넘었고 매출은 월 8천만 원까지 치솟았다. 은주는 이제 원룸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무실이 필요했다. 구로구의 한 작은 상가 건물 2층에 사무실을 얻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은주는 은행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했다. 사무실을 얻은 후 은주는 직원을 더 뽑았다. 영업사원 2명, 사무직 1명. 모두 은주처럼 배경 없고 학력 없지만 열심히 살려는 사람들이었다. 은주는 그들에게 다른 회사보다 높은 급여를 줬다. 대신 강도 높은 업무를 요구했다. 직원들은 은주의 열정에 감화됐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은주를 보며 자신들도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다. 4년째 은주의 회사는 중견기업과 계약을 따냈다.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식품 회사였다. 한 번에 억 단위 계약이었다. 은주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 정도 규모의 주문을 소화할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다. 은주는 중국 공장과 협상해서 물량을 확보했고 직원들을 총동원해 납기를 마쳤다. 밤을 새워가며 일했다. 은주도 직접 현장에서 포장하고 배송했다. 마침내 납기 일에 맞춰 모든 물량을 납품했다. 거래처 담당자가 품질을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워했다. 그리고 정기 거래 계약서를 내밀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이날 밤 은주는 직원들과 함께 저렴한 고깃집에서 회식을 했다. 직원들이 축하해줬다. 은주는 소주잔을 들며 말했다. 여기서 멈추지 말자고, 더 크게 키우자고, 언젠가 대기업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자고.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은주는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곧 보여줄 거라고, 나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5년째 회사 이름을 정식으로 등록했다. 에코그린 패키징. 은주가 대표이사였다. 직원은 15명으로 늘었다.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이전했다. 은주는 이제 낡은 원룸이 아니라 작은 오피스텔에서 살았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은주에게는 아직도 사치였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졌다. 은주는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다. 아직 멀었다고, 더 올라가야 한다고, 아직 복수는 시작도 안 했다고. 6년째 에코그린 패키징은 중소기업 혁신상을 받았다. 친환경 포장재 시장을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시상식장에서 은주는 트로피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서늘한 결의가 숨어 있었다. 7년째 회사 매출이 연 100억 원을 돌파했다. 은주는 이제 중소기업 CEO가 됐다. 직원은 50명으로 늘었고 공장도 경기도에 자체 공장을 세웠다. 더 이상 중국 OEM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은주는 기술 개발에도 투자했다. 특허도 몇 개 출원했다. 8년째 에코그린 패키징은 대기업 계열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은주가 꿈꾸던 순간이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은주는 파혼당하던 그날을 떠올렸다. 장미란의 차가운 눈빛을, 민수의 비겁한 모습을. 그리고 이를 악물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9년째 회사 매출이 200억 원을 넘었다.
은주는 강남구 역삼동에 새 사무실을 얻었다. 바로 대치동 근처였다. 은주는 일부러 그곳을 선택했다. 장미란이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 자신의 회사를 세우고 싶었다. 10년째 에코그린 패키징은 업계 내에서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언론에서도 은주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자수성가한 여성 CEO로 여러 매체에 소개됐다. 은주는 인터뷰에서 항상 강조했다. 배경이 없어도 학력이 없어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은주는 인터뷰에서 절대 말하지 않았다. 자신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일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건 은주만의 비밀이었다. 복수의 칼날은 아직 칼집 속에 있었다. 하지만 곧 뽑힐 것이었다. 같은 10년 민수와 장미란의 삶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파혼 후 민수는 어머니가 소개한 여자와 맞선을 봤다. 서초구의 한 치과 의사 딸이었다. 집안도 괜찮고 학력도 좋고 외모도 준수했다. 민수는 별다른 감정 없이 그 여자와 결혼했다. 사랑은 없었지만 조건은 나쁘지 않았다. 결혼 후 민수는 처가의 도움으로 강남구의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다. 은주와 살려고 했던 금천구 반지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었다. 민수는 가끔 은주를 떠올렸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민수의 회사 생활은 평범했다.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했지만 그 이상은 오르지 못했다.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었지만 특출나지도 않았다. 그저 평범한 월급쟁이였다. 장미라는 아들이 결혼하고 손자를 낳자 만족스러워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다. 은주 같은 여자와 결혼했으면 민수 인생이 망가졌을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5년째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장미란이 소유한 대치동 오피스텔의 월세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건물이 낡아가면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공실이 늘었고 월세를 깎아줘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건물 관리비와 재산세가 올랐다. 장미란의 수입은 점점 줄었다. 7년째 장미란은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월세 수입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이제는 빠듯했다. 장미란은 민수에게 손을 벌렸다. 민수는 매달 100만 원씩 어머니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민수도 사정이 넉넉지 않았다. 아파트 대출 이자 생활비 아이 교육비까지 빠듯했다. 아내와도 자주 다투기 시작했다. 8년째 장미란이 사기를 당했다. 지인이 소개한 투자 상품에 5천만 원을 넣었는데 그게 다단계 사기였다.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장미란은 충격에 빠졌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이다. 장미란은 민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민수도 여유가 없었다. 결국 장미란은 대치동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이었다. 장미란은 이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 하지만 문제는 2년 뒤부터였다. 9년째 대출 상환이 시작됐다. 장미란은 매달 200만 원씩 갚아야 했다. 하지만 월세 수입은 100만 원도 안 됐다. 나머지는 민수가 메워야 했다. 민수는 어머니와 자신의 생활비까지 책임지게 됐다.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다. 민수는 신용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10년째 민수의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경영 악화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했다. 민수는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회사는 위로금으로 3천만 원을 제시했다. 민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명예퇴직을 수용했다. 민수는 퇴직금으로 빚을 일부 갚았지만 여전히 억 단위 빚이 남아 있었다. 재취업도 쉽지 않았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적당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다. 민수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지만 월급은 절반으로 줄었다. 장미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대출 이자조차 갚기 어려워졌다. 결국 대치동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갔다. 20년 넘게 지켜온 유일한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장미란은 민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됐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작은 방 한 칸에 몸을 웅크렸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민수는 어머니를 보며 괴로워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됐다는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더 큰 괴로움은 따로 있었다. 은주가 생각났다. 만약 은주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은주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가난해도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민수는 매일 밤 소주를 마시며 잠들었다. 10년 뒤 서울 코엑스에서 친환경 산업 박람회가 열렸다. 에코그린 패키징도 부스를 차렸다. 은주는 직원들과 함께 부스를 준비했다. 회사 규모가 커진 만큼 부스도 화려했다. 대형 LED 스크린에 회사 홍보 영상이 흘러나왔고 신제품 샘플들이 깔끔하게 진열됐다. 은주는 검은색 정장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10년 전의 초라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은 절제되었지만 세련됐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예전에 순진하고 겁 많던 눈빛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람회 첫날 오후 은주는 부스 앞에서 거래처 관계자들과 명함을 주고받고 있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은주는 순간 숨이 멎었다. 박민수였다. 민수는 낡은 정장을 입고 박람회장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손에는 여러 업체의 카탈로그와 명함이 들려 있었다. 얼굴은 10년 전보다 훨씬 초췌했다. 머리숱도 줄었고 뱃살이 나왔으며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지친 중년 남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민수도 은주의 부스를 발견했다. 에코그린 패키징이라는 회사 이름을 보고 관심이 생겨 다가왔다. 부스 앞에 서서 제품 설명 자료를 집어들었다. 바로 그 순간 민수와 은주의 시선이 마주쳤다. 민수는 순간 얼어붙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은주라는 걸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렸다. 너무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민수의 입이 벌어졌다. 은주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차갑게 민수를 바라볼 뿐이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오랜만이라고 정말 은주가 맞냐고 여기서 일하냐고 물었다. 은주는 명함 한 장을 꺼내 민수에게 건넸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에코그린 패키징 대표이사 강은주. 민수는 명함을 받아 들고 멍하니 바라봤다. 대표이사? 은주가? 믿을 수 없었다. 10년 전 그 가난하고 초라하던 여자가 이제 회사 대표가 됐다고? 민수는 말을 더듬으며 축하한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물었다. 은주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냥 열심히 살았다고. 그리고 민수에게 물었다.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고. 민수는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졌다. 작은 무역회사에 다닌다고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새로운 거래처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말했다. 관심 있으면 거래 제안서를 보내라고. 이메일 주소는 명함에 있다고. 그리고 돌아서서 다른 고객에게로 갔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은주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가슴이 답답했다. 예전에 자신이 버린 여자가 이제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에 서 있었다. 민수는 박람회장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커피를 마시며 은주의 명함을 계속 들여다봤다. 대표이사. 그 글자가 눈에 박혔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에코그린 패키징을 검색했다. 회사 홈페이지가 나왔다. 직원 수 50명, 연매출 200억 원. 업계에서 떠오르는 중견기업으로 소개되고 있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자신은 10년 동안 뭘 했을까? 회사에서 잘리고 빚에 쪼들리고 어머니 눈치 보고. 은주는 10년 동안 이렇게 성공했는데. 민수는 씁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 장미란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오늘 박람회에서 은주를 만났다고. 장미란은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누구? 은주? 그 여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은주가 이제 회사 대표가 됐다고. 꽤 큰 회사라고. 장미란은 코웃음을 쳤다. 뭐? 그 가난뱅이가? 무슨 회사? 사기치는 거 아니야? 민수는 아니라고 제대로 된 회사라고 설명했다. 장미란의 표정이 굳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장미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주.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10년 전 자신이 쫓아낸 그 여자. 그 여자가 성공했다고? 장미란은 불안했다. 자신의 선택이 틀렸던 건 아닐까? 은주와 민수를 갈라놓은 게 실수였던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 여자 집안이 너무 형편없었잖아. 나는 아들을 위해 한 일이야. 장미라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들려 했다. 하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다. 민수는 며칠 뒤 회사에서 상사에게 불려갔다. 상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사 상황이 정말 안 좋다고. 다음 달부터 월급을 삭감해야 할 것 같다고.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지금도 빠듯한데 월급까지 깎이면 어떻게 살란 말인가. 민수는 상사에게 물었다. 다른 방법은 없냐고. 상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면 모를까? 지금 회사에 납품할 곳이 절실하다고. 민수는 그날 밤 고민했다. 새로운 거래처. 그리고 머릿속에 은주가 떠올랐다. 에코그린 패키징. 은주의 회사. 민수는 갈등했다. 은주에게 거래를 요청한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민수는 결국 이메일을 썼다. 에코그린 패키징의 제품에 관심이 있다고. 자신의 회사와 거래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다고. 최대한 공손하게 썼다. 이틀 뒤 답장이 왔다. 은주의 비서였다. 대표님께서 직접 미팅을 하고 싶다고 하니 시간을 정해서 방문하라고 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날짜를 잡았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민수는 미팅 날까지 긴장했다. 은주를 다시 만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은주는 자신을 어떻게 대할까? 미팅 당일 민수는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역삼동의 에코그린 패키징 본사로 향했다. 건물에 도착하니 깔끔한 유리 건물이었다. 15층짜리 건물의 7층부터 9층까지가 에코그린 패키징이었다. 민수는 리셉션에서 방문 목적을 말했다. 직원이 안내해서 8층 회의실로 갔다. 회의실은 넓고 현대적이었다. 큰 창문으로 강남 거리가 내려다 보였다. 민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다. 은주가 이런 곳에서 일하다니. 문이 열리며 은주가 들어왔다. 뒤따라 비서 한 명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다. 은주는 민수에게 악수를 청했다. 민수는 어색하게 악수했다. 은주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은주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오랜만이라고. 어떻게 지냈냐고. 민수는 그저 그렇다고 회사 다니며 지낸다고 대답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민수의 회사가 어떤 제품에 관심이 있는지, 거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납품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민수는 준비해 온 자료를 꺼내 설명했다. 하지만 설명하는 내내 은주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은주는 차갑고 냉정하게 자료를 검토했다.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마치 처음 보는 거래처 담당자를 대하듯 했다. 민수는 자료 설명을 마친 후 조심스럽게 물었다. 거래가 가능하겠냐고. 은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솔직히 조건이 별로라고. 거래 규모도 작고 민수의 회사 신용도도 낮다고. 굳이 거래할 이유가 없다고. 민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부끄러웠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회사가 정말 어렵다고 이번 기회가 절실하다고 애원했다. 은주는 민수를 빤히 바라봤다. 그리고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10년 전 생각나냐고.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고.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은주는 계속 말했다. 가난하다고 집안이 형편없다고 당신 인생 망친다고. 그렇게 말하며 나를 쫓아냈다고.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제는 당신이 나한테 손 벌리러 왔다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은주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고.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다. 민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굴욕감이 밀려왔다.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민수는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맸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은주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는 변했다. 아니, 자신이 변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와 장미란에게 말했다. 은주를 만나고 왔다고. 장미란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왜? 무슨 일로? 민수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다. 회사 때문에 거래를 요청했다고. 하지만 은주가 차갑게 대했다고.
장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 여자가 혹시 복수할 생각인 건 아닐까? 장미란은 민수에게 말했다. 그 여자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괜히 엮이면 안 좋을 것 같다고.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회사가 정말 어렵다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장미란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날 밤부터 장미란은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은주가 나타나 자신을 비웃는 꿈. 자신이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꿈. 장미란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일주일 뒤 민수에게 이메일이 왔다. 에코그린 패키징에서였다. 은주가 직접 보낸 메일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거래를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민수는 기뻤다. 은주가 마음을 바꿨구나. 그래도 예정이 남아 있었나 보다. 민수는 다시 에코그린 패키징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은주의 개인 사무실로 안내받았다. 사무실은 넓고 고급스러웠다. 큰 책상 뒤에 은주가 앉아 있었다. 민수가 들어서자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했다. 그리고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다. 은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민수의 회사와 거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거래 조건으로는 안 된다고.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민수는 긴장하며 물었다. 어떤 조건이냐고. 은주는 서류 한 장을 꺼내 민수 앞에 놓았다. 그것은 투자 계약서였다. 은주가 민수의 회사에 투자하고 대신 회사 지분 50%를 가져가겠다는 내용이었다. 민수는 깜짝 놀랐다. 투자? 지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은주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민수의 회사는 지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곧 문을 닫을 위기라고. 자신이 투자하면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대신 경영권 일부를 달라고 했다. 민수는 당황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은주가 자신의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것이었다. 민수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은주는 냉정하게 말했다. 거절해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그러면 민수의 회사는 석 달 안에 망할 거라고. 은주는 이미 민수 회사의 재무 상태를 다 조사해봤다고 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주의 말이 맞았다. 회사는 정말 심각한 상태였다. 은주는 계속 말했다. 투자를 받으면 최소한 회사는 살릴 수 있다고. 민수도 계속 일할 수 있고 직원들도 지킬 수 있다고. 거절하면 모두 거리로 나앉게 된다고. 민수는 갈등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협박이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은주는 시간을 줄 테니 사장님과 상의해 보라고 했다. 일주일 안에 답을 달라고. 민수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민수는 회사로 돌아가 사장에게 보고했다. 사장은 고민 끝에 말했다. 받아들이자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회사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민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민수는 은주에게 연락했다. 투자를 받아들이겠다고. 은주는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은 선택이라고. 계약서를 준비하겠다고. 일주일 뒤 계약식이 열렸다. 에코그린 패키징 회의실에서였다. 민수와 사장 그리고 은주와 변호사가 참석했다. 계약서에는 투자금 30억 원, 지분 50% 양도, 경영권 공동 행사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사장도 서명했다. 은주는 차분하게 서명했다. 그리고 악수를 청했다. 민수는 은주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단단한 손이었다. 은주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회사를 함께 키워보자고. 하지만 그 미소는 온기가 없었다. 마치 승리를 확신한 장군의 미소 같았다. 민수는 계약서를 들고 회사로 돌아왔다. 직원들은 환호했다. 회사가 살았다고. 투자를 받았다고. 하지만 민수는 기쁘지 않았다. 마치 악마와 계약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은주의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장미라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그 여자가 투자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회사 지분 절반을 넘겨줬다고. 이제 은주가 공동 경영자라고. 장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건 복수다. 그 여자가 우리한테 복수하는 거다. 장미란은 두려움에 떨었다. 은주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었다. 민수도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미 계약은 끝났다. 투자 계약 후 은주는 본격적으로 민수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조치는 재무 구조 개선이었다. 은주는 회계 전문가를 파견해서 회사 장부를 샅샅이 뒤졌다.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삭감했고 비효율적인 인력을 정리했다. 민수는 은주의 방식이 너무 냉혹하다고 생각했다. 오래 함께한 직원들을 그렇게 쉽게 자를 수 있냐고 항의했다. 하지만 은주는 차갑게 대답했다. 회사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고. 감상에 젖어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은주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조치는 영업망 재편이었다. 은주는 에코그린 패키징의 거래처를 민수 회사에 연결해줬다. 덕분에 주문량이 급증했다. 회사는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은주를 구세주처럼 여겼다. 하지만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회사는 살아났지만 자신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석 달 뒤 은주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안건은 이사진 재편이었다. 은주는 자신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이사로 선임하자고 제안했다. 지분 50%를 가진 은주의 제안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결국 이사진 절반이 은주 사람들로 채워졌다. 민수의 발언권은 더욱 약해졌다. 6개월 뒤 은주는 사장에게 제안했다. 은퇴하고 고문으로 남으라고. 후한 퇴직금을 주겠다고. 사장은 고민 끝에 받아들였다. 나이도 많고 더 이상 경영할 체력이 없었다. 사장이 물러나자 은주는 자신이 직접 대표이사에 올랐다. 민수는 부사장이 됐다. 명목상 2인자였지만 실권은 전혀 없었다. 모든 결정은 은주가 내렸다. 민수는 그저 은주의 지시를 따르는 직원에 불과했다. 1년 뒤 회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매출은 3배로 늘었고 직원도 2배로 증가했다. 회사 이름도 바뀌었다. 에코그린 트레이딩. 은주가 지은 이름이었다. 민수는 회사가 성장하는 걸 지켜보며 씁쓸해했다. 자신이 10년 넘게 지킨 회사가 이제 은주의 것이 됐다. 어느 날 은주가 민수를 불렀다.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민수는 긴장하며 은주의 사무실로 갔다. 은주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지분 매각 계약서였다. 은주가 민수와 전 사장이 가진 나머지 지분 50%를 모두 사겠다는 내용이었다. 가격은 시가보다 프리미엄을 얹은 금액이었다. 민수는 어안이 벙벙했다. 이건 회사를 완전히 넘기라는 소리였다. 은주는 설명했다.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고. 민수는 경영 능력이 없다고. 회사는 전문 경영인이 맡아야 한다고. 민수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주겠다고. 민수는 분노했다. 이건 강탈이라고 자신의 회사를 빼앗으려는 거라고 소리쳤다. 은주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 회사? 이미 당신 회사가 아니라고. 지분 50%는 이미 내 거고 나머지도 곧 내 거라고. 거절하면 주주총회에서 당신을 해임할 거라고. 그게 싫으면 지금 팔라고. 민수는 무너졌다. 대항할 방법이 없었다. 은주는 이미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집에 돌아와 장미란에게 말했다. 회사를 완전히 빼앗겼다고. 장미란은 분노와 절망에 울부짖었다. 그 여자가 우리를 완전히 짓밟았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은주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민수는 지분을 팔고 받은 돈으로 빚을 정리했다. 억 단위 빚을 모두 갚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5천만 원 정도였다. 10년 넘게 일한 회사를 잃고 손에 쥔 게 고작 이것뿐이었다. 민수는 재취업을 시도했다. 하지만 40대 후반의 나이에 전직 부사장이라는 경력은 오히려 독이 됐다. 어느 회사도 그를 원하지 않았다. 몇 달간 구직 활동을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민수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매일 집에서 뒹굴며 TV만 봤다.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또 술을 마셨다. 장미라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0년 전 은주를 쫓아낸 게 잘못이었다.
그때 그냥 둘을 결혼시켰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장미라는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6개월이 지나자 민수 부부의 생활비가 바닥나기 시작했다. 민수의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했지만 수입이 많지 않았다. 아이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강남 아파트를 팔아야 했다.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10년 전 은주와 민수가 계약했던 금천구 반지하보다는 나았지만 강남 아파트에 비하면 천지 차이였다. 장미란도 함께 이사했다. 좁은 빌라에서 세 식구와 장미란이 함께 살게 됐다.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장미란을 원망했다.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처음부터 며느리 말을 들을 걸 그랬다고 비난했다. 장미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1년이 지났을 때 민수는 겨우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다. 하지만 월급은 150만 원에 불과했다.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했다. 장미란은 아들이 고생하는 걸 보며 자책했다. 자신이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미란은 결심했다. 은주를 찾아가기로. 무릎을 꿇고 빌어서라도 민수를 도와달라고 애원하기로. 장미란은 에코그린 패키징 본사를 찾아갔다. 리셉션에서 방문 목적을 물었다. 장미란은 대표이사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직원은 예약이 있냐고 물었다. 장미란은 없다고 했다. 직원은 예약 없이는 만날 수 없다고 했다. 장미란은 간절히 부탁했다. 꼭 만나야 한다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만 직원은 단호했다.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장미란은 로비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저 할머니 왜 저러지? 민폐잖아. 경비를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장미란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며 버텼다. 저녁 7시가 되자 은주가 퇴근하며 로비를 지나갔다. 장미란은 벌떡 일어나 은주 앞을 막아섰다. 은주는 장미란을 보고 잠시 멈췄다. 10년 만의 재회였다. 장미란은 예전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다. 머리는 백발이 됐고 주름이 깊게 패였으며 옷차림도 초라했다. 은주는 무표정하게 장미란을 바라봤다. 장미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 시간을 내달라고, 할 말이 있다고. 은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오라고 했다. 둘은 근처 카페로 갔다. 10년 전 장미란이 은주를 불렀던 그 카페였다. 은주는 일부러 그곳을 선택했다. 장미란도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카페에 앉아 은주는 차가운 눈으로 장미란을 바라보며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장미란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민수를 도와달라고. 민수가 지금 정말 힘들다고. 일자리도 변변치 않고 생활도 어렵다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다. 은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냉정하게 대답했다. 왜 자신이 민수를 도와야 하냐고. 민수는 이미 남이라고.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장미란은 눈물을 흘리며 빌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10년 전에 너무 심하게 대한 것 같다고 용서해 달라고 했다. 은주는 비웃으며 말했다. 용서? 지금 용서를 바라는 거냐고. 10년 전 이 자리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고. 가난은 죄라고 했다고. 내 집안이 형편없다고 했다고. 민수 인생 망친다고 했다고. 장미란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수 없었다. 은주는 계속 말했다. 지금 당신 처지는 어떤가요? 10년 전 저보다 더 비참하지 않나요? 재산도 날리고 집도 잃고 아들은 백수나 다름없고. 이제 와서 저한테 손 벌리러 왔나요? 장미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여 빌었다. 제발 민수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자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 민수만 도와달라고.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다. 10년 전에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사람입니다. 무시당하면 아픕니다. 그 아픔을 10년 동안 간직하고 살았어요. 이제 그 빚을 받으러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갔다. 장미란은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다. 장미란이 집으로 돌아오자 민수가 물었다. 어디 갔다 오냐고.
장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울었다. 민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불안했다. 며칠 뒤 민수에게 이메일이 왔다. 에코그린 패키징에서였다. 은주가 보낸 메일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으니 시간을 내라고. 민수는 두려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민수는 은주의 사무실로 갔다. 은주는 책상 뒤에 앉아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가 들어서자 은주는 자리를 권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어머님이 찾아오셨다고. 민수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은주를 만났다고? 은주는 계속 말했다. 어머님이 당신을 도와달라고 빌었다고. 무릎까지 꿇으려고 하셨다고. 민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했다니 믿을 수 없었다. 은주는 서류 한 장을 꺼내 민수 앞에 놓았다. 그것은 고용계약서였다. 에코그린 패키징의 말단 직원으로 민수를 채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직급은 대리. 월급은 250만 원. 민수는 어안이 벙벙했다. 자신을 채용한다고? 말단 직원으로? 은주는 냉정하게 설명했다. 어머님의 부탁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서 이 정도는 봐주겠다고. 받아들일지 말지는 민수 선택이라고. 민수는 굴욕감에 치를 떨었다. 자신은 10년 넘게 회사 부사장까지 지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이제 말단 대리로 들어가라고? 게다가 상사는 예전에 자신이 버린 여자라고? 이건 모욕이었다. 민수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현실을 생각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금 월급 150만 원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은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지각하지 말라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났다.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혔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가족을 위해 참아야 했다. 집에 돌아와 장미란에게 말했다. 은주 회사에 취직했다고. 장미란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민수는 설명했다. 은주가 자리를 줬다고. 하지만 말단 직원이라고. 장미란은 울먹이며 미안하다고 했다. 다 자기 때문이라고. 민수는 어머니를 위로했다. 괜찮다고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다음 주 월요일 민수는 에코그린 패키징에 첫 출근했다. 인사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자리 배정을 받았다. 영업팀 막내 자리였다. 주변 직원들은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다. 민수보다 한참 어렸다. 그들은 민수를 신기하게 쳐다봤다. 나이가 꽤 있는데 왜 신입으로 들어왔을까? 민수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팀장이 민수를 소개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할 박민수 대리라고.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민수는 쓴 웃음을 지었다. 점심시간 민수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혼자 식사했다. 다른 직원들은 무리지어 떠들며 밥을 먹었지만 민수는 낄 곳이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복도에서 은주와 마주쳤다. 은주는 직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은주는 잠깐 멈춰 서서 민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민수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다. 예전에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했다. 민수의 회사 생활은 지옥이었다. 나이는 40대 후반인데 신입 대리로 일해야 했다. 젊은 팀장에게 지시를 받고 후배들에게 업무를 배워야 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나이를 존중해서 조심스럽게 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민수가 업무를 제대로 못하면 짜증을 냈고 실수하면 대놓고 지적했다. 민수는 참았다. 월급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석 달쯤 지났을 때 팀 회식이 있었다. 민수도 참석했다. 술자리에서 후배들이 민수에게 물었다. 나이도 있는데 왜 이제 신입으로 들어왔냐고. 민수는 얼버무렸다. 그냥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라고. 하지만 후배들은 눈치챘다.
뭔가 사정이 있구나. 아마 전 직장에서 잘렸나 보다. 민수는 그들의 시선을 견디며 술을 마셨다. 어느 날 은주가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분기 실적 발표였다. 은주는 단상에 서서 회사의 성과를 설명했다. 매출 증가율, 수익률, 신규 거래처 확보 현황. 모두 긍정적인 수치였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은주는 이 모든 게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치하했다. 그리고 우수 직원을 발표했다. 영업팀의 젊은 여직원이 호명됐다. 그녀는 민수보다 10살 이상 어렸지만 실적이 뛰어났다. 은주는 직접 상패를 수여했다. 민수는 뒷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자신은 이 회사에서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민수는 출장을 가게 됐다. 지방의 한 거래처를 방문하는 일이었다. 팀장과 함께 출장을 갔다. 거래처에서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팀장이 민수에게 물었다. 혹시 대표님과 아는 사이냐고. 민수는 깜짝 놀랐다.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물었다. 팀장은 말했다. 대표님이 가끔 민수를 신경 쓰는 것 같다고. 다른 신입들에 비해 유독 민수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민수는 부인했다.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팀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사실 은주는 민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수가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적응하는지, 얼마나 굴욕을 견디는지. 은주는 CCTV 영상을 통해, 인사팀 보고를 통해 민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은주는 만족스러웠다. 민수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게 통쾌했다. 10년 전 자신이 받았던 고통을 민수도 느끼고 있었다. 1년이 지났을 때 민수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두려웠다. 은주의 얼굴을 마주치는 게 고통스러웠다. 후배들에게 고개 숙이는 게 수치스러웠다. 하지만 그만둘 수 없었다. 다른 갈 곳이 없었다. 민수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집에 돌아와도 말이 없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장미라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다. 장미라는 매일 밤 악몽을 꿨다. 은주가 나타나 자신을 비웃는 꿈. 민수가 무릎 꿇고 우는 꿈. 장미라는 잠에서 깨어 울었다. 어느 날 저녁 장미라는 민수에게 말했다. 회사 그만두라고. 더 이상 그런 굴욕을 견디지 말라고.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만둘 수 없다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장미라는 울먹이며 말했다. 차라리 다 같이 죽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민수는 어머니를 꽉 껴안으며 말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곧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민수도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은주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2년이 지났다. 민수는 여전히 에코그린 패키징에서 일하고 있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여전히 말단이었다. 나이는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발이 늘었고 허리도 자주 아팠다. 장미라는 더 늙었다. 거동도 불편해졌고 기억력도 떨어졌다. 민수의 아내는 남편의 처지를 한탄하며 살았다. 아이는 대학생이 됐지만 학비를 댈 형편이 안 돼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버티고 있었다. 어느 날 은주가 민수를 불렀다.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민수는 긴장하며 사무실로 갔다. 은주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가 들어서자 은주는 돌아서서 민수를 바라봤다. 오랜만에 둘만의 대화였다. 은주는 민수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그리고 물었다. 2년 동안 어땠냐고. 힘들었냐고. 민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지옥 같았다고. 매일이 굴욕이었다고. 하지만 가족을 위해 견뎠다고.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알겠냐고. 10년 전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때 자신이 너무 비겁했다고. 은주를 지키지 못한 게 평생 후회라고 말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10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다고. 당신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다고. 성공해서 당신들을 짓밟고 싶었다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주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막상 복수를 하고 나니 허무하다고. 당신이 고통받는 걸 봐도 기쁘지 않다고. 오히려 자신도 점점 괴물이 되어 가는 것 같다고. 민수는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봤다.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더 이상 복수하고 싶지 않다고. 당신을 괴롭히는 것도 어머님을 괴롭히는 것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민수는 놀랐다. 은주가 변했다는 걸 느꼈다. 은주는 서류 한 장을 꺼내 민수에게 건넸다. 그것은 퇴직금 계산서였다. 민수에게 5천만 원의 특별 퇴직금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은주는 설명했다. 이 돈으로 새 출발을 하라고. 더 이상 이 회사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자유롭게 살라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눈물이 났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은주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하지 말라고. 이건 용서가 아니라고. 그냥 자신이 지친 거라고. 더 이상 미워하며 살고 싶지 않은 거라고.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주에게 깊게 절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민수는 오열했다. 해방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민수는 집에 돌아와 장미란과 아내에게 말했다. 회사를 그만둔다고. 퇴직금을 받았다고. 장미란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왜? 잘린 거냐고.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다. 은주가 보내줬다고. 퇴직금까지 줬다고. 장미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 여자가? 왜? 민수는 말했다. 은주도 이제 지친 것 같다고. 더 이상 복수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고. 장미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며칠 뒤 장미란은 에코그린 패키징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은주가 만나줬다. 둘은 다시 그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장미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고. 민수를 보내줘서 고맙다고. 은주는 차를 마시며 대답했다. 고마워할 필요 없다고. 그냥 자신도 이제 놓아주고 싶은 거라고. 장미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12년 전 일이 정말 후회된다고. 그때 당신을 쫓아낸 게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때는 몰랐다고. 은주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다고.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고. 장미란은 고개를 숙이며 용서를 빌었다.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겠다고. 은주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용서한다거나 용서 안 한다거나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고. 더 이상 서로 얽히지 말자고. 장미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물었다. 행복하냐고. 은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다고. 성공은 했지만 행복한지는 모르겠다고. 장미란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 불행하게 됐네요. 그리고 카페를 나갔다. 은주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승리의 기쁨도 용서의 평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피로만 밀려왔다. 민수는 퇴직금 5천만 원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친환경 제품 온라인 판매였다. 에코그린 패키징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했다. 규모는 작았지만 나름대로 안정적이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겼다. 민수 가족은 경기도 빌라에서 계속 살았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형편은 안 됐지만 최소한 빚은 없었다. 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다. 장미란은 건강이 나빠져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민수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갔다. 장미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욕심을 안 부렸으면 모두가 행복했을 텐데.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라고. 은주는 여전히 에코그린 패키징을 경영하고 있었다. 회사는 계속 성장해서 이제 업계 선두 기업이 됐다. 직원은 200명을 넘었고 연 매출은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은주는 성공한 여성 기업인으로 여러 매체에 소개됐다. 강연 요청도 쏟아졌다. 은주는 강연에서 항상 말했다. 포기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은주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다. 회사 일만 하다 보니 사생활이 없었다. 결혼도 안 했고 친구도 없었다. 퇴근 후 혼자 넓은 아파트에 돌아와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었다. 가끔 민수 생각이 났다. 만약 그때 파혼하지 않고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가난해도 행복했을까?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는 상상이었다. 어느 날 은주는 우연히 거리에서 민수 가족을 봤다. 민수와 아내 그리고 아이가 함께 걷고 있었다.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은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 한구석이 아렸다. 민수는 가난하지만 가족이 있었다. 은주는 부유하지만 혼자였다. 과연 누가 승자일까? 은주는 쓸쓸하게 웃으며 돌아섰다.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복수는 끝났지만 승리감은 없다고. 민수와 장미란을 무릎 꿇게 했지만 기쁘지 않다고. 오히려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만 보인다고. 사랑, 가족, 따뜻함, 순수함. 은주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났다. 하지만 그 빛은 차갑기만 했다. 은주는 소파에 앉아 12년 전을 떠올렸다. 민수와 처음 만났던 그 분식집. 비 오는 날 우산을 건네주던 민수. 한강 둔치에서 프로포즈를 받던 그날. 모든 게 아득히 멀게 느껴졌다. 은주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결국 나는 뭘 얻은 걸까? 돈? 명예? 복수의 쾌감?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다 잃어버렸다. 사랑하는 사람도 믿을 사람도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순간도. 다음 날 은주는 회사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말했다. 회사를 더 키우겠다고. 해외 진출도 하고 상장도 준비하겠다고.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게 공허한 성취일 뿐이라는 걸.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구로 디지털 단지 방향이 보였다. 12년 전 자신이 매일 출근하던 곳. 민수를 만났던 그 분식집이 있던 곳. 은주는 문득 그곳에 가보고 싶어졌다. 퇴근 후 은주는 차를 몰고 구로로 향했다. 그 골목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하지만 분식집은 사라지고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다. 은주는 차에서 내려 골목을 걸었다.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매일 아침 1,000원짜리 떡볶이를 먹던 자신. 창가에 앉아 자신을 지켜보던 민수. 은주는 눈물이 났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그때로.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은주는 눈물을 닦고 차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강남으로 향했다. 화려한 불빛 속으로. 하지만 그 빛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다.